가까이 모여 소통을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고 극단에서 그저 외침만 가득한 세상이 된 지금, 이분과 함께 이 시끄러운 세상을 돌아보고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수님이자 맞아요. 평론가로 제가 네. 여러 번 뭐 다른 됐습니다. 방송에서 네.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네. 의원님으로 이렇게 모시니까 굉장히 그러게요. 예, 감회가 새로운데 많이 바쁘셨죠, 의원님? 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 일어나다 보니까 일정표 사이사이로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 또 회의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는 피로감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과정도 8번으로 길이 끝난다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예. 더 연장한다고? 연장 신청했다고? 2번이 더 는다고? 오늘 윤 대통령 나온다고 했는데 들어간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요. 피로감들이 온 국민이 함께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느껴요. 좀 빨리 뭐가 됐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됐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리더십의 회복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전에 또 영화 평론가로도 명영화 평론가로도 활동하셨으니까 오늘은 질문은 좀 영화들을 몇 개 빗대서 좀 몇 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처음에 언급하신 윤석열 대통령 오늘 현재 이제 9차 변론에 잠깐 왔다가 바로 갔어요. 근데 이게 오늘이 이제 증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로 양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들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 피로감의 가장 큰 원인을 조금 짚어보자면 근본적인 건 이 사회가 대부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의 가장 고등화되고 형이상학적 형태가 재판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건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과정이죠. 이건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도 부르지만 심리 과정이라 따로 부르고 인용 기각이라고 부르는 다른 얘기를 또 언어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건 조금은 특별한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적어도 구치소 안에 신문도 들어갑니다. 다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과거에 이제 범죄 심리학자도 얘기했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 이름 나온 기사는 그렇게 또 열심히 더 보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신문에 맞아요. 지금. 그러면 네. 오늘 뭘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보로서. 당연히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뭐 증언, 새로운 변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 그리고 기록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거 할 줄 몰랐다라는 식의 가장 법률적으로 전문가였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심지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특검에도 있었던 분이 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국민적 피로에 대해서 긴장에 대해서 허탈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예의가 아니다. 예. 물론 계엄을 했다는 것도 저 입장에선 예의도 아니지만 떳떳하게 당당하게 헌법재판의 과정에 임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기대를 좀 계속 꺾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을 오늘도 저는 한번 또 목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렇다 대통령이 참석 안 했다라고 해서 뭐 9차 변론이 다른 뭐 연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 체포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회 측에 맞습니다. 증거 채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이거에 반발을 해서 집단 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놀라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당연히 검찰 조서에 나온 부분이니까 합법적이고 존중할 만한 기록물이에요. 이걸 이제 국회 변론 측에서 하나하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기록들을 뭐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의 불법이야 라던가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졌다. 뭐 연희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판사를 비롯해서 15명 불러줬다. 이런 되게 중요한 진술들을 그냥 들었다.
뭐 내지는 뭐 전화 통화했다가 아니라 검찰 조서 내용을 확인된 부분을 공문서죠. 그러니까 네. 그걸 확인했는데 뭐 이건 뭐 이럴 수 없다 하면서 변호인단마저도 퇴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걸 몰랐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될까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변호인단이 그럼요.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전에 맞습니다. 했었어야 네.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평의 과정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할지를 사전에 이미 평의를 거쳐서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사후적으로 돌발적인 것처럼 이 상황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이 불만은 이 사정을 잘 모르는 헌법재판 과정을 모르는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 합니다. 메시지라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좀 불공정하게 맞습니다. 심판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계속 거죠. 보내고 그 메시지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싶은 것뿐이지 실제 불공정과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특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표결을 지금 일단 좀 늦춘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달 말쯤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표결을 좀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요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20일 표결을 예상했었죠. 19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그게 내일이었고 20일 목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27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 특검법의 첫 번째 의결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때 이제 마약 상설 특검 역시도 같이 이제 의결을 안건 상정해서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늦춰지게 된 거에 대해 특별히 뭐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일단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란 것도 좀 염두에 둔 거죠. 예. 근데 좀 그런 시점들을 고려하게 되면 거부권이라는 게 보름의 행사 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좀 시간을 생각해 보면 탄핵 의결이 되는 것과 어느 정도 연동이 좀 되게 되죠. 예. 탄핵은 아마 거부권 행사 시점과 조금 좀 늦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의결된 다음으로 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27일 날 의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굳이 탄핵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금 무게감을 덜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애당초 내란과 예. 명태균 특검은 무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당초 무게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게다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야 내란이라는 말 속에 쪽지 A4 용지를 잭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라는 말에 있어서 혹시나 최상목 권한 대행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명태균 리스크,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라고도 부를 수 있다면 예. 여기서 여론 조작 내지는 공천 개입 의혹, 창원 산단 불법 혹은 일종의 이권 개입 의혹 이런 것과 최상목 권한 대행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떳떳하게 그 워낙에 거부권과 무관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요구가 있을지언정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무적 판단도 좀 어느 정도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이제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명태균 씨의 네. 기억에 의존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48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복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총선을 앞두고 이런 통화를 했느냐 첫 번째 명태균 씨한테 그리고 이제 김상민 검사 이분이 이제 조국 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조금 공천해야 된다,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왜 명태균 씨하고 의논하는지 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 이런 대화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데 예.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공천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민간인 두 사람이 공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좀 권한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과거에 지금은 최서원 씨, 그 당시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연설문 대신 썼다. 이거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뒤집혔는데 정말 막대한 공천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민간인 두 사람이 두 번째는 심지어 김건희 씨가 개인적으로 보은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보은이라는 게 세 번째, 과거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부분에서 이거 제 개인적인 표현이고 추측입니다만 예. 개인적인 사적인 일종의 보복 감정도 좀 있었을 수 있고 그런 보복 감정에서 열심히 일해준 검사에게 보은을 하는 과정에서 공천이 혹시 오가는 건가라는 충분한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이 두 사람의 사인이 나눈 대화에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공천에 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오갔다라는 건 이 공당의 체제에서 이 두 사람의 사인이 민간인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공당으로서 만약에 울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란 특검, 그 명태균 김건희 관련된 이 특검을 받아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억울해서라도 해야 맞습니다. 된다. 예.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아직 일방적인 주장이고 진위가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거 반론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니까 예, 더 예. 특검을 해야죠. 예. 네. 아, 주장이니까 오히려 허위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억울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단전 이야기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12월 4일 그러니까 새벽 1시 1분에 국회 본회의를 이제 계엄 해제안이 통과가 됐는데 1시 6분에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이 돼가지고 5분 48초간 이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약간 오싹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든 일들이 그 사고든 혹은 우연히 잘 풀린 일이든 간에 복귀를 했을 때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하인리 법칙이라고도 있잖아요. 예. 오, 아찔한 순간들을 몇 번 넘겼는데 그런 일들이 쌓이고 보니 결국 사고가 되더라. 뭐 이런 뭐 나쁜 사고의 법칙도 있는데 복귀를 해보면 야, 이 우연들이 많이 겹쳐서 그날은 참 다행히 큰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단전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부분이 전체라고 오인을 했거나 내지는 그 층과 혹은 본회의장 안에 있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이었을 뿐이지 그 이후라도 만약에 본회의장 내부의 전기가 나갔더라면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의결 여부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도 맞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면 여기 그럼요. 불 나가면은 다들 난리가 나잖아요. 의원 예. 190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혼란이 또 어떤 또 불상사가 있었을지 모르겠고 이 단전과 단수 이야기가 사실 초반에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모두 궁금했었죠. 이 단전 단수를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제압이 쉬웠을 텐데 왜 없었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계엄 초기에. 근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상민 장관 이름도 거론이 됐고 허석건 소방청장 입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는데 실제 단전 시도까지 영상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게 실행을 못한 거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다. 라는 오싹한 계획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5분 뒤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되고 5분 뒤에 됐는데 그 전에 뭐 이제 새벽 12시 즈음에서 뭐 이게 단전이 되고
그리고 본회의까지 내려졌다라면은 이 계엄의 제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 어렵고 수개표를 그러니까 수기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절차적 문제성을 가지고 뭐 대통령 측에서 또 문제를 삼고 막 혼란한 상황이 더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한치 앞을 몰랐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 그 우연한 계기들을 너무 많이 또 경험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단전으로 인해서 그 의결이 안 됐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장 끔찍하게 본 상황은 총기를 들고 의회를 들어왔잖아요. 그게 오발 사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고죠. 예, 이 단전 소식도 좀 놀라웠는데 노상원 수첩 요게 좀 많이 논란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수거 대상이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체포 대상으로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팀 감독,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또 이렇게 근무를 했던 청와대 직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싹 잡아 넣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천과정 내기에서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도 좀 내기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추측에 관련한 얘기이지만 뭐 보복이나 보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들어가서 특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노상원이라는 분도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이 민간인이란 영역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이 사실은 재빨리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체포 명단이란 부분에서 일치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잔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그냥 민간인의 가십 정도로 해소되었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특검과 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빨리 오히려 민간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좀 더 진척돼야 되고, 아무리 그 뭐 묵비권이라든가 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빠른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을 빨리 그 소환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제 망상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실행 계획이 맞습니다.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98년 월드컵 감독이었는데 그때 네덜란드한테 0대5로 졌다고 여기에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조국 대표 이제 탄원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사적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빅뱅 이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주인공 쉘든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원수 리스트 같은 걸 모아놓는데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사적 보복 리스트로 현실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보다 사적인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예. 공복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 자신의 능력을 공적인 데 써야 되는 거죠. 그 능력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위험한 힘을 갖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 위험한 힘을 이런 부분에 쓰겠다라고 해서 오죽하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자기 부하조차 굉장히 잔혹한 상상력과 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되게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부하들의 증언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나중에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매우 위험하게 뒤섞여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또 우리가 기록을 하고, 이 복수의 서사라는 건 사적 영역에서 있어야지 절대 공적 영역에서 있어서 안 된 영역인데,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8차 변론 기일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성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적인 뭐 부분,
그리고 뭐 가정사 뭐 얘기도 다른 증언에서 이제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까요? 개인적인 부분, 계엄을 개인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저는 상상이 안 돼서.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그 탄핵이 인용되어야 되는 전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예. 계엄과 관련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계엄 선포가 사적인 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반헌법적인 사례라고 보고 예. 저는 그럼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공격도 매우 사적인 걸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 안 돼서 하고 있는 것. 이런 증언들이 복수의 연장선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모조리 복수의 대상으로 여겨서 저는 내란을 제 개념에서 내란입니다. 내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란이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4번째 항의 방문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기현 의원 목소리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이 지금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또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오전 7시 30분에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문영배를 처단하자 뭐 이런 시위도 했고 다른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도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밝혔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오늘 그 송 변호사라는 그 국회 측 변호사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 가치존도의 혼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 모든 가치를 뒤집고 나면 가치가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이렇게까지 흔들고 제가 오늘 기사 중 하나가 어떤 걸 또 봤냐면 윤석열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측 김희수 변호사 사제 관계라 부적절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 검사들 서울대 법대 안 나온 동기동창 혹은 사제관계 따지기 시작해 볼까요? 그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적 관계로 따지기 시작하면 안 엮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내가 피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서 이 사적 관계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심지어 저는 다 떠나서 서부지법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폭력까지 용인해 주는 당은 저는 공당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가치라는 건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 그리고 폭력은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인정할 때 그때 사회가 복원이 되고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봉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남아있는 건데 더 이상 헌법재판소 흔들어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요 질문 또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의원님도 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미국 드라마 이제 브레이킹 배드의 작가 빈스 길리건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악당을 너무 섹시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한니발, 다스베이더 같은 캐릭터들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한다. 그렇게 되면 악당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악당의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요 맥락을 보면서 그러니까 악인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라. 이를테면 범인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라.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의원님께서 언론을 비판하신 맥락과 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 예. 네. 하지만 지금 극우적인 분들 가령 중국 대사관을 침범한다거나 인권위에서 너 누구 욕해봐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묻는 거는 혐오거든요. 예. 혐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면 안 돼요. 가령 뭐 젠더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혐오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드라마에서 악당은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건 드라마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까지는 저는 용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혐오의 수준으로 끌고 가고 예. 지금 직무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혐오의 메시지 맨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전도로가 말하는 건 혐오의 메시지로 자기 편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내전도 불사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가치들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들 법치주의라든지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님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